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키워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울리는데. 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모여주실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입주민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법무법인 한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건설부동산팀 팀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대중 변호사고요. 여기 계신 황민혜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런 분양권 관련된 대응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외부에서 일부러 영입을 해서 모셔온 분양권 관련된 전문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저희 법인 내에서 함께 같이 업무를 잘 앉으시는 이거는 좀 에코는 좀 났을 텐데 에코가 심해가지고. 들리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법무법인 한별에서 건설부동산 팀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박태준 변호사고요. 팀장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황민혜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이런 분양권이라든가 분양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을 좀 대응을 하려고 다른 법인에서 일부러 좀 귀하게 모셔온 분양권 관련된 전문 변호사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추운 날씨에도 많이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여기 계신 입주민분들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는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저희 법무법인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소송인지 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하나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앉아서 좀 저희가 편의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우리 단지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단지는 11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서 입주 당시부터 별내 랜드마크로 사실 기대를 놓은 그런 단지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여러분께 돌아간 것은 인당 2,100만 원에서 2,7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기여분담금 고지서였습니다. 사실 이 기여분담금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크게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내셔야 했었던 돈은 아니에요. 시행사가 부담했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입주민들 그리고 소분양자들, 매수자들에게 돌아온 이런 부당한 결과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좀 논하고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모여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한별에서 이런 시행사의 부당한 비용 전가를 좀 어떻게 규탄을 하고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권리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해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사실 처음에는 많이 담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시행이랑 개발 쪽 관련해가지고 일을 오랫동안 해온 부동산 그리고 건설 그리고 부동산 금융 쪽 관련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 사실 측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 계신 입주민분들이랑 사실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점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그들의 내부적인 이슈라든가 내부적인 업무 방법론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흥민희 변호사님께서는 아까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 분양 관련된 문제에 관해 가지고 특수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최근 수년 동안 굉장히 여러 건, 수백 건 이상 현장들을 담당해 오시면서 좀 문제들을 풀어오신 그런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자리에 오늘 다 같이 참석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저희 팀에서 이제 같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같이 이제 고민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 단지에 관한 좀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옆에 계신 황미 변호사님께서 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들으실까요? 지금부터는 저희 단지의 건축물 상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지는 총 5개 동으로 1100세대라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요, 총 주차 대수가 1372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세대당 계산을 해보면 약 1.2세대, 이대로 이제 일반적인 숙박시설 기준으로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수치고요. 저희가 뉴스 기사나 건축물 대장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 단지는 설계 단계부터 이제 주차 공간 확보라던가 복도폭, 바닥 두께 이런 시설들이 일반 숙박시설보다 훨씬 엄격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순수하게 숙박업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와 같은 설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 사업 주체인 JK 미래랑 하나자산신탁은 이러한 주거용 설계를 바탕으로 다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주체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는 JK 미래 주식회사고요. 신탁사는 하나자산신탁입니다. 시공사는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저희는 하나자산신탁을 공동 피부로 세우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자산신탁은 명의상의 분양 주체이고요.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분양 대금을 관리했습니다. 최근 저희가 판례 회의조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신탁사가 분양 홍보에 관여를 했거나 분양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명의상 주체에 해당을 한다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은 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허가일은 2017년 9월 7일이고 착공일은 2017년 11월 1일, 사용 승인일은 2021년 2월 10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단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분담금 발생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10년의 긴 흐름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단지 분양 훨씬 전인 2013년경에 이미 신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숙박시설이랑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이지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점은 법제화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11월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단지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 아마 저 시점일 건데요. 시행사인 JK 미래를 포함한 분양 주체들은 우리 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홍보글에서는 실거주 가능, 전매 제한 없음 등과 같은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경에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시행사가 과연 이 시설을 순수한 숙박시설로만 운영할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단지는 설계 단계부터 주차 공간, 복도폭, 바닥 두께 등 주거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법령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주거용 분양을 예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2월 10일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사용 승인일은 2021년 2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2021년 1월경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행사는 규제 강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전문가로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분들에게는 아마도 이런 리스크가 고지히 되기는커녕 규제 발효 직전인 2월에 서둘러서 입주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분양 수익을 이 시점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5월 저희가 계도 기간이랑 용도 변경의 압박을 받는 시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한 3개월 만인 2021년 5월 4일경에 건축법 시행령이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거분석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정부는 오피스텔 전환 특례라는 명목으로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저희한테 부여를 해줬지만 사실상 소유자분들에게는 합법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압박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소유자 여러분들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심리적, 경제적 위협을 느끼셨어야 했었고 시행사는 이미 개발 이익을 챙겨서 떠난 뒤였습니다. 즉 규제 변화로 인한 모든 리스크는 오로지 현재 우리 소유주분들인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2024년 지구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별내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오피스텔 사용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기업 분담금 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 분담금은 말씀드린 바처럼 용적률 완화나 주거 허용이라는 혜택에 대해서 지자체가 요구한 일종의 기부 채납과 같은 형식인데 결국에는 2025년 11월 3일 1097세대 소유자분들께서 인당 약 2,1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 가량의 전액 기업 분담금 전액 납부를 완료하면서 이때 우리 단지가 주거 양성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기업 분담금이라는 형식의 비용은 원래 시행사가 처음부터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서 지었다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을 했어야 하는 금원의 명목입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숙박시설로 지어서 규제를 피하고 시행에 대한 이득은 챙기면서 나중에 발생한 양성화 비용은 우리 소유주분들께 전가를 한 셈입니다. 법률화 판례 기반한 청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인데요. 우선 실거주가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 불이행인데요. 시행사가 추가 비용 없는 온전한 주거용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액의 분담금을 내어야만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인도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제741조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권입니다. 규제 리스크를 은폐하면서 손해를 가한 점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한 점을 이 청구권으로서 다투게 됩니다. 오른쪽에 최근 주요 승소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 등 다수 재판부에서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거나 오인 유발을 한 행위를 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사안 전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판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울고등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생활용 숙박시설 사건들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의 손을 조금씩 들어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제 시행사의 마케팅 뒤에 숨겨진 기망성 내지는 착오 유발 행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판례들의 4가지 핵심 판단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착오 유발 행위인데요.
블로그나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 실거주 가능 아파트 대체제, 호텔식 오피스텔 등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자료들은 착오 유발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도 착오의 중요성인데요. 법원은 분양물의 용도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분양 가격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법원이 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 강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한 이후에도 시행사가 이것을 숨기고 분양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는 착오 유발 행위 내지는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문구의 한계입니다. 계약서상의 주택 용도 사용 불가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약서의 소극적인 위와 같은 문구보다도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행한 허위나 과장 광고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만의 특수한 저희가 승소 가능 판단 요인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가지로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거용 사용 확인서 증부입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주거용 사용을 전제로 한 확인서를 증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 스스로가 이 건물은 숙박업이 아닌 주거 용도로 공급했음을 자인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 행위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것을 문서로 남겼다라는 점은 시행사의 적극적인 착오 유발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주거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 설계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차 공간 확보, 복도 폭, 바닥 두께 등이 일반적인 숙박시설보다 훨씬 엄격한 주거시설 기준에 준하도록 설계되고 지어졌습니다. 시행사가 처음부터 숙박업을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공사비를 더 들여서 이런 소위 말한 고스펙 설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행사가 애초부터 주거 용도로 분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약간의 명확하고 계획적인 증거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완공이 되었다라는 사정입니다. 우리 단지는 2021년 5월 건축법이 시행되는 부분이 발효되기 전에 주거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기 전 입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행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시 이미 예고되어 있던 규제 강화 리스크를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행사는 규제가 발효되기 직전에 서둘러서 완공과 입주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분양가와 용적률 등의 개발 이익을 모두 향유했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규제 회피를 통해 얻은 이득은 모두 챙기고 규제 발효 이후에 발생한 주거 사용 금지라는 리스크와 기업 분담금이라는 추가 비용은 정부 소유자 여러분들께 전가가 된 셈입니다. 네 번째는 전입신고 및 실거주 사실입니다. 저희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서약을 성명받고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라는 사정은 지자체조차도 우리 단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식했다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의 명백함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실 인당 약 2,100만 원에서 2,700만 원의 기업 인당금은 법원에서 다투기 가장 좋은 계량 가능한 실질적 재산 피해액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납부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귀책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특정해서 인용하기가 매우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 단지는 시행사의 적극적인 착오 유발 증거와 계획적인 주거용의 설계 그리고 확정적인 피해 금액이라는 승소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참여 대상자부터는 박세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황민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소송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 승패, 그리고 어떤 증거 이런 부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단지 분들이 이 소송을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나도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가장 좀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하고 또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소유자분들께서 상당수는 시행사랑 직접 계약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분양권을 이제 사셨거나 매매로 취득하신 전매 취득자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 중에 하신 분, 전매하신 분, 뭐 알긴 어렵지만 한 5분의 1 정도 되려나요? 하여간 꽤 그래도 되는 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매 취득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다른 단지에서도 아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시행사랑 직접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소송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혹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사 측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체결하신 전매 계약서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요, 기존 분양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로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애초에 분양권 매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채권 양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양수도라고 함은 이제 기존의 수분양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 일체를 양수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시행사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 종된 권리까지도 다 양수를 하셨으며 권리 의무가 전매 취득자분들에게도 전부 다 양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구는요, 단순히 잔금을 낼 의무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대해서 가지는 손배 청구권이나 계약 취소권 같은 채권적 권리도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시장 전체를 향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시행사의 거짓 홍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양계약이라는 것은 건축물 분양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랑은 좀 달리 기본적으로 사회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분양 모집기간이라는 모집기간을 공시해서 그것도 이제 관할 관청의 허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최초 수분양자들이시건 전매 취득자분들이시건 결국은 내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 또는 지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내부를 제대로 확인한 적 없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결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양 홍보물, 모델하우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것들이 이 대중들에게는 섞여서 선제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시행사가 제공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개인 의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사실 업계 내부에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가 실제로 공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분양권과 관련된 소송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로 다 채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널리 알려진 악명 높은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그런 블로그라든가 홍보물을 통한 광고, 거짓 광고가 다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그 최초 수분양자분들뿐만 아니라 전매 취득자분들도 사실은 결국은 시행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의 거짓 홍보의 직접적 피해자에 해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 이러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수분양자 권리의 대위 행사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누군가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내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법리는 이제 어떤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법리인데요. 이제 우리 사안처럼 내가 가진 권리와 그리고 내가 대위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결연성이라고 이제 법률적 용어를 칭하는데 서로 결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방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을 할 것이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사실은 하나만 돼도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소장자분들뿐만 아니라 전면 출입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성에 관해서 좀 분석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는 소송 착수 비용으로 77만 원을 제한드리겠습니다. 이 77만 원은요 각 세대별이에요. 그러니까 각 세대에서 공유 지분권자가 있다 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관계 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각 세대별로 77만 원의 소송 비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일단 7만 원은 아시다시피 부가세입니다. 70만 원에 대한 부가세 7만 원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에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돈을 내야 돼요. 이 법원에 내는 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의 총 소송 가액,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1100세대가 전부 다 참여하면 그 소송 가액이 아마 거의 200억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것은 법원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수에 따라서 달라져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저 70만 원 중에서 인지대 그리고 그 소송 서류들을 송달하는 송달료 요거는 대략 한 70만 원 중 한 20만 원 안쪽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는 유동적인 부분이고 보통 저희가 다른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가 나오면 별도로 징구를 합니다. 소송 당사자분들께 보내가지고 이러한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셔야 되니까 추가 납부를 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나눠가지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뭐 큰 차이는 아니다. 어떤 분이 2,700만 원짜리 소송하고 계시고 어떤 분이 2,100만 원짜리 소송하고 계신데 그리고 비율로 나눠가지고 사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는 뭐 2,100만 원짜리 소송하시는 분께서는 그럼 내 인지대는 좀 더 적은데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 다소간의 그런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착수 비용 자체를 많이 낮춘 겁니다. 아마 옆단지에 대한 소문도 좀 들으셨겠지만 거기보다도 저희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리고자 77만 원이라는 소송 비용을 일단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한 성공 보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승소를 하셔서 총 200억 이상의 예를 들면 수익이 난다. 그럼 그 이제 수익 중에 저희가 10%는 성공 보수로 수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승소만 한다고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소 후에 실제로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서 돈이 계좌로 납입되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수익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계신 소분양자분들, 소유자분들께 다시 나누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기기만 하고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성공 보수까지 내야 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표는 수익률 표예요. 이미 지출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 돈을 돌려받으시는 거니까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마땅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하시는 비용 정액인 77만 원, 이 77만 원 대비해서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승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공보수 10%를 빼면 지금 2,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신 분이 되셨건 최대 2,700만 원을 납부하신 분이 되셨건 약 1,800에서 약 2,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 절차에 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소송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냥 상상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법정에 나간다거나 다 같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마 그냥 익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시스템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수만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직접 신경 쓰실 것이 하나도 없게끔 집으로 뭐 송달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만 중간중간 소송의 경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좀 그런 편리한 창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개의 절차로 나뉘어질 겁니다. 하나는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함,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호실, 그리고 호실의 타입 있죠. 몇 평인지. 그 몇 평인지 알면 저희가 납부하신 기업 분담금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송은 명의를 빌려주셔가지고 하실, 그러니까 저희 중에 대표자 한 분께서 명의를 이제 가지고 선정 당사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선정자가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한 분께 이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저희는 그분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대리인은 저희고요. 그렇게 그 전자문서를 뿌려주시면 그것만 뿌려주신 다음에 계좌로 금원을 납부 처리를 해주시면 이 소송에 대한 계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하고 바로 당사자 목록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때 저희가 필요 사항들은 안내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워낙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실수록 저희가 한 분 한 분 응대해드리는 건 사실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Q&A 자료를 배부를 할 것이고요. 또 공동으로 이제 다 같이 이제 공지사항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때 사항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제 필독 유의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문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일단 소송 기간은 아시겠지만 원래 소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소송 자체가 큰 소송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소송들은 이제 관할 관청에서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발급 원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행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리거나 이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탈세 혐의로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공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수납하는 절차는 좀 간소화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끊어드리고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단체 소송의 특성상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하여간 여기까지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니 그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뭐 전부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손 들어주신 분께서 먼저 좀 혹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미가 혹시 활동하면서 좀 공공기업은 나쁘다 지난 정도 진행했었고 지금은 원래 더라스 수호대 걸림님의 자문기구에서 위원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 설명 페이지별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한번 좀 네. 그래서 타임라인 쪽인데요. 타임라인. 네. 전 여기서 가장 핵심 쟁점이 21년도 5월에 지금 시행이 됐던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5월에 지금 주거용 금지, 숙박업을 무조건 영위해야 된다는 법이 건축법에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월에 준공이 된 현장입니다. 분양은 이제 17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저도 지금 시행사에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런 똑같은 사례로 해서 판례가 좀 얼마나 있을까 찾아보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찾아본 게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기 전 이 사건 분양이 체결되었는 바
생활 숙박시설을 홍보하면서 당시의 관행에 따라 거주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더라도 이를 가르쳐 다수의 가장을 넘어서 기망이나 착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된 판례를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는 그 21년도 5월 이전 17년도에 분양한 현장이었고 심지어 저 입법이 되기 전에 준공까지 마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례에 의거한다고 하면 시행사의 기망과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을 좀 제기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예, 일단 말씀대로 사실은 이 사건, 이와 관련된 동종 사건들이 아직은 하급심에서는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제는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명확한 판결이 제대로 이와 완벽하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별로 결론이 갈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각 그 신급별로 또는 각 법원별로 내용이 조금씩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건 사실은 100%는 없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저희가 또 들은 것처럼 다른 또 다수의 하급심들에서는 실제로 착오와 이에 따른 취소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각 사례마다 증거라든가 내용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사례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명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또 설명드려서 질문 질의를 드리면 혹시 저 입법되기 전에 분양 준공을 했고 분양 홍보를 했던 현장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저거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저희 단지랑 완벽하게 유사한 사례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이 시행사의 기업 분담금 비용의 정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단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혹시 그 위법성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하시는지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17년도에 분양을 할 때 당시에는 이 위법 사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숙박시설에 거주를 못한다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입법된 건 21년도 5월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시행된 일시가 있을 거고 입법이 예고된 일시가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실제로 그 해당 건설사들은 이러한 어떤 입법에 대한 변경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도 잠시 설명한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이 지득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관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해당 시행사가 언제부터 지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소송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지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나아간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 위법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찾은 두 개 사례 말고 왜냐면 저희가 읽어보니까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말고 저희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 제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좀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고 예,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배포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만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한 다음 정리해서 또 다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승소 반응 요인 수요자. 저도 이제 이 확인서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1번의 확인서가 내용을 보니까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쭉 내용을 보면 22조의 2에 부분 소유자의 금지 사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제출처도 없고 이 내용을 보면 자치규약, 그러니까 우리 부분 소유자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규약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행사 때 제출한 그 서류도 아니고 우리 자치규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최초 관리 규약을 한번 입수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관리 규약에. 즉 확인서의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입혀진 관리 규약에는 숙박업을 금지해 영위할 수 없다는 내용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증거로서 제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궁금하고 두 번째 제시해 주신
주거시설 기준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다니는 입장으로서는 이게 마케팅으로 해서 이만큼 우리는 주거 대체 시설이지만 주거처럼 해놨습니다. 마케팅 포인트로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이걸 끝까지 숨겼다라는 내용 같은데 명확히 보면 17년도에는 이 어떠한 제한적인 이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숨긴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것은 입법 예고를 한 거는 21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행사가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은 좀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잠깐만요. 그 확인서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요 소송을 이제 어쨌든 그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진행하게 된 이제 그 삼동 동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요 소송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용도 변경이 끝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1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의 돈을 냈잖아요. 그 돈은 어쨌든 시행사가 내야 될 돈인데 우리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을 돌려다오라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확인서는 그 분양할 때 그 분양팀이 되겠죠. 분양팀. 그러니까 분양팀도 어쨌든 시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팀이 되겠죠. 그 분양팀이 이 확인서를 그 쓰라고 줬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국토부하고도 21년도에 삭발까지 진행하면서 싸웠어요. 그때 우리가 국토부에서도 이게 일반적인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거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라고 제가 2020년도 9월 달에 처음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그 공문을 해서 제발 좀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보내서 지자체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이 공문이라도 좀 보내달라. 말로는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9월 달에 처음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에다가 그 공문을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분란의 씨앗이 되면서 이게 지자체에서도 이걸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서가 우리가 제가 지금 양식도 아까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확인서 양식. 예, 그래서 그 확인서 양식을 누가 줬냐면 분양팀이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썼어요. 그게 우리가 관리규약인지 그게 관리규약 우리 자치 관리규약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는 네. 확인서에 제출처가 있거나 혹은 최초 저희가 입주하고 나서 관리규약에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으면 좀 되게 핵심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잠시만요. 그 말- 확인서보다는 네. 사후보험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리고 전입신고 관련해서는 이제 전입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소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행정정 부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위법 사항으로 판단을 내서 부과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자체는 무허가 비닐하우스도 저희가 만약에 30일 이상의 거주를 한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로 해서 너네가 그걸 불법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은 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소송을 해당하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부 소유자들이 이제 2천만 원, 2,700만 원 낸 거 너무 억울하거든요. 억울한데 제대로 된 전략과 이런 걸 갖추면 저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 취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1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규약을 집합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형성하는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내규예요. 이 내규는 사실은 분양 자체랑은 관련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거용 규약을 만들게 되죠. 근데 요거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징구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납부 당사자, 그러니까 제출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가 적혀 있고 제출자의 예를 들면은 그 제출처가 적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양 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계약 문서인 처분 문서가 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을 창설하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사실상의 문서는 어떤 문서도 증거가 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전단지도 증거가 당연히 될 수 있죠. 전단지는 제출처도 없으며 결국은 배포되었을 뿐이지만 거기에 제가 심지어 서명한 적도 없지만 그 전단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 행위로서 배포되어야했다는 점에 관해 가지고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자체는 시행사 또는 관리단 또는 여기에 있는 계신 주민분들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단체적인 어떤 규약이 창설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점은 아니에요. 사실 당시 분양 당시 그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알렸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면 독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두 번째 항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광고 내지는 뭐 적절한 어떤 마케팅 포인트 정도로만 당연히 될 수도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유력한 어떤 정황 증거로서 채택되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요. 이거 단순히 이 당시 이 시행 전에 분양계약이 완공되었고 분양계약이 완수되었다라는 점만으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 그거 외에 좀 다른 페이지로 제가 잠깐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나를 때린 것처럼 불법 행위를 한 것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390조와 750조와 741조는 각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로 성격이 다른 청구권들입니다. 750조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이 기망을 했어야지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기각되는 거예요. 390조 같은 경우는요. 손해배상입니다. 계약상의 채권이 완전히 이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의 성격이 무엇이었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계약이 향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실제로 그 채무의 이행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390조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했었던 어떤 불측의 어떤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법리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해지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서 해지권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완전하게 이 채무와 계약에 따른 내용이 완수되었더라면 우리가 누렸어야 하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면 그게 설령 법령의 변경이나 어떤 다른 것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행에 관해 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망이 우리가 만약에 기망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항과 5항으로 다시 5항은 아니고 이제 4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4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거용 건물로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전입신고는요 반드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에 관한 이제 해당 부처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또는 이제 어떤 공행정 행위는 사실은 법인격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상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법인격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각 관할 관청의 소관청이 달라질 뿐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공행정 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서로 소관부처가 다른 곳에서 이제 발생한 다른 행위라고 할지언정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용인하였거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 사건의 근거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추가로 말씀하신 게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추가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분 좀 있으신가요? 밖에서 해주세요. 일단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충분한 대답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24년도 그 입법 21년도 5월 입법되기 전에 저희와 같은 단지가 있을 때 승소했던 그 판례만 한번 저희 부분사자분들께 좀 제시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소송 참여할 수 있을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련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실 그런 판례는 찾는 게 사실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각 단지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단지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사한 사안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것들은 사실은 차고 취소가 인정된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던 거고 특히나 그런 사례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행히도 분양 이후에 좀 매물 가격이 등기해가지고 취소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단지들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취소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단지들에서 이제 취소한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가져다가 저희가 제시를 한 건데 정확하게 같진 않더라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예 저기 먼저 손 들어주신 뒤에 예예 저기 먼저 하얀 옷 입으신 분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 하세요. 저기. 네, 처음 분양자인데요. 네네. 소송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소송 끝나기 전에 이사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랑은 일단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거주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여기 임대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요. 첫 번째로는 팔고 이사 가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매수자였을 당시에 비용 지출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나가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유 명의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소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사실은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이상으로 계속 그럼 20년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다른 분이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건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 참여했으면 소송이 끝나고 우리가 승소하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나가시면서 소송상 권리까지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시고 나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소송을 탈퇴하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송상 권리는 이제 지출을 이제 여기 계신 그 사모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를 마치 우리가 건물에 근저당 걸려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을 같이 매수인이 가지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매수인이 근저당에 걸려 있는 채무에 대한 반대 책임도 실질적으로 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권리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권리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신매수인 다른 분이랑 이제 매각을 하실 때 요 소송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시고 요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만 잘 꾸리시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방금 전에 아까 손 드셨다가 질의 못하신 분, 예. 예, 저는 백현동 1807호 소유자고요. 저는 처음 저희 관리단 최초 한때 그 회장 맡았던 사람입니다. 저기 아까 그 설명한 부분 중에서 확인서라는 부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여기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 저 확인서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주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주거가 목적이고 생활 숙박 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입니다. 즉 주거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확인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입주를 다 했고요. 그 이후에 여하튼 법이 바뀌어서 여기는 생활 숙박 시설이니까 실입주를 할 수가 없다.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강제 이해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그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오피스텔로 변경됐고 그 과정에서 돈 2,100만 원, 2,70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시행사에서 아까 얘기한 확인서에서 분명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했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증거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든 뭐하든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왔다면 이 부분은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미 납부한 2,100만 원에서 2,700만 원은 당연히 시행사에게 저희는 요구를 하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는 뭐 제가 변호사나 뭐 판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런 사실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여기 먼저 앞에 분들.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러 군데서 이제 있어가지고 아까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건 없다고 했는데 승소든 패소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통상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요. 저희가 1심을 보통 1년 정도 잡습니다. 1년 정도 잡고 2심이 진행되는 경우 2심은 그거보다는 조금 짧아요. 통상.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증거 교류가 이미 대부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통상 소송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소요가 돼야 1심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심도 1년에서 6개월 사이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1심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를 벌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꽤 고리이기 때문에 패소한 채무자는 소송에 따른 그 채무금을 바로 공탁을 하거나 가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내고 버팅기면서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2,7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1심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 지연 손해금이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는 집행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 판결이라는 것을 내리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소송이 끝나면 상당 부분 권리관계가 완결되고 상당 부분 이제 내용을 수취하실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잘 수행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상대방이 이제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항소심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송 비용을 더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실비조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소송 비용을 추가로 받지는 않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2심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사실은 이제 JK가 그렇게 돈이 많은 시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주거용 확인서 이런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제시한 어떤 안을 가지고 승소를 했더라도 우리가 돈을 받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물론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입주민들이 가장 좀 궁금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2,1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냈는데 거기서 77만 원이라는 돈을 또 내고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JK 미래가 영세한 업체지만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또 다르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JK 미래 주식회사가 사실 이 업계에서 저기 아까도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시행은 페이퍼 컴퍼니가 정말 많습니다. SPC 또는 PFV라고 불리는 일회용품들도 사실 많고요. 그거는 목적이 완수되면 이익을 배분해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 첫 번째는 이 JK 미래는 최근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이 돼요. 최근 보니까 강동이었나요? 그러니까 어디 현장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시행사보다는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여력 내지는 건전성이 있는 회사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행을 하게 되면 그 금원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는 2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요. 시행사가 주무르는 돈은 사실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의 현장에서 승소한다면 먼저 이제 주채무자인 JK 미래에 대해서 집행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른 전쟁에 비해서 일단 그걸 한마디를 드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신탁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신탁회사는 사실은 시행사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신탁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이제 신탁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통 익숙하신 건 명의를 신탁하는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법상의 신탁은 어떤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재산과 그리고 그 명의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국정물들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이렇게 아주 채무와 자력이 풍족한 대부분 이제 금융사에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 자산신탁과처럼 기본적으로 은행을 끼고 있는 금융사들 그게 아니어도 뭐 신한자산신탁, 공흥한신탁 다양한 신탁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자력이 아주 풍부한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JK 미래 주식회사 같은 시행사들은요 돈을 빌려준 대주들이라는 그 우선수익권자들의 동의하에 그 신탁 원부에 적혀 있는 그 신탁 계약서에 따라서 자금 집행 요구권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탁 계약에 따른 어떤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 집행 요구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저희 소송이 실제로 들어가고 이건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 우선수익자들의 동의 그리고 시공사의 동의 이런 것들이 원래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다 이미 회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송 전략이랑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 또 질문 있으시면은 또 질문 예.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네네. 승소율 어느 정도 높아요? 승소율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런 현장을 많이 해봤잖아요. 굉장히 떨어지는 현장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떤 곳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수하고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명확한 이 확인서가 진구되었다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승소했을 때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높게 보고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씀 잘 안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절반 기준으로는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80%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계속 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 질문 먼저 드린 이유는 아까 법리적인 설명하실 때 저희가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다투볼 여지가 있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1월 이후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기망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심적인 어떤 고통까지 다 견뎌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힐스테이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힐스테이트 설명이 맞지 않는데 거기서는 대표 변호사께서 50% 미만으로 말씀하셨어요. 승소율을. 물론 양단지가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의 자리 오늘 오기 전에 설명의 자리로 공지된 거 보니까 승소율이 높게 보고 계시고 지금도 80%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수의분께서 시행자분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어떤 거대 법률 사무소에 영업에 당하는가 아닐까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이시잖아요. 대표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팀대예요. 그래서 대표 변호사님께서 계신데 대표 변호사님은 사실은 부동산 팀은 아니세요. 소속이. 그러셔서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아니시죠. 저희 말고 이제 대표 변호사님이 따로 계신데요. 대표 변호사님은 사실은 이제 농협 관련된 소송을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송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소송에 직접 관여는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팀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승소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소율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해요. 변호사들이 승소율을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좀 유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유는 지금 저희가 이 검토를 하면서 오히려 승소율에 대한 판단이 좀 올라갔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서. 원래는 말씀대로 이거는 뭐 한 반반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 경과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단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집단 소송들이 사실은 그 집단 소송이 여러 군데서 여러 차례 벌어지지만 전략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포착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서는 주장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높게 보는 편입니다. 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언급하셨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승소를 하셔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일부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전매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전매자 가운데는 21년 준공 이전에 전매한 분도 계시지만 그 훨씬 이후에 23년이라든가 24년에 전매하신 후에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을 때 승소율이 떨어지진 않으면 이분들은 일부 패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일지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신 바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을 크게 보면 한 3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최초 분양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21년도 이후에 이제 아예 이제 부동산 자체를 나중에 등기로 이전 등기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계속해가지고 승산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자분들이 승산이 제일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매 취득을 해서 나중에 등기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신 분일수록 더 낮아질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말씀이 맞고,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전체 중에 승소 가능성이 일괄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룹별로. 그래서 저도 그걸 우려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가능하다면 최초 수분양자나 준공 이전 전매자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뒤로 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을 다 소송인단으로 합류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대로 아까 전에 저희가 법리 개발은 다 해 있어요. 근데 다만 말씀대로 저희는 그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최초 수분양자들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게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일괄된 전체 소송에 대해서는 뭐 몇 프로다 또는 뭐 이런 분들은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자를 이를테면 준공 이전 전매자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전매자를 포함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요. 승산이 아예 없다면 저희도 포함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참여하실지 여부는 그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최초 수분양자로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니 참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나는 결과적으로 분양권을 전매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해볼 만하다. 여전히 시행사와의 계약 관계를 인수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향후에 나는 등기 취득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직접 청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나의 어떤 승소 가능성은.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단 차원에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설명회를 드리는 것이고 저마다 판단하에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매 취득 일자가 늦으면 늦을수록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다는 말씀이죠. 네, 다만 단순히 늦으면 늦을수록이 아니라 제가 그룹을 좀 구분을 그룹을 좀 구분을 드린 거예요. 근데 21년도라는 연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사실은 그 분양 계약에 따르지 않은 그
소위 말하는 일반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입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렇죠. 낫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관련해서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제일 먼저 질문하신 분이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에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까 이제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법이 개정된 거를 큰 건축 회사 같은 경우에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 미리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단지 경우 조금 특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1년도 1월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21년도 1월에 그 TV에서 생중계됐던 국정감사에서 남양주시 의원이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인가 그분을 대상으로 평면도가 네네 맞습니다. 평면도 두 개를 제시하면서 어떤 게 아파트고 어떤 게 상업시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기점이 돼서 갑자기 이제 그게 이슈가 되면서 1월 14일에 예고령이 발표됐고 21년 5월에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시행사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도 몰랐다. 너네는 특이한 경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그 중에 하나고 그것이 말씀대로 본인들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망은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기망은 고의에 따른 것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과실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불법행위 내에서도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불이행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라서 그 중에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만약에 좀 불분명해서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도 나머지 주장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실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략적인 방법이잖아요. 아까 전략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첫 번째 기망, 불법에 의한 기망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채무 불이행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좀 법률적인 내용이지만 그 선택적 병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지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돈 갚을 생각이 없이 가지고 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만 날 속여가지고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한 대략 3가지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매매계약, 그러니까 대여금 계약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속인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기본계약이 사고 또는 기망에 의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다 보면 길어지겠지만 예를 들면 불법행위 청구 같은 경우는 나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고의되지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서 상계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내가 계약했다는 청구의 경우에는 그런 건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익을 얻지 못했으면은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청구권의 성격이 다른데요. 통상 소송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류의 소송들만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 살펴보고 왔는데 그 제가 이쪽 법률도 전혀 몰라서 네네.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네네. 이 건축 이쪽으로는 사실 전력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 제가요? 아니요, 회사가. 저희 회사 전체가요? 네, 회사 홈페이지로 보면 저희 회사는 모든 걸 저희 그 변호사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앤장에 비하면 작죠. 김앤장은 뭐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모르겠는데요. 2025년인가 기준으로는 저희가 규모에서 20위인가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것은 확인했는데 뭐 클릭해 보니까 건축 분야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건축 분야에는 생소 사례가요?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 리뉴얼을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형사 사례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형사팀 이주환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형사팀에서 사례를 선도적으로 많이 올리셔가지고 그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시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에 사실은 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건설 부동산 팀이지만 거의 형사팀에서 최근에 많이 올렸고 리뉴얼한 지가 진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홈페이지가 좀 다르게 생겼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사례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맞죠. 또 다른 분께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승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시행사와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승소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시행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현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채권 관계 따져가지고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시행사가 저거를 면제를 그러니까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면 저희가 하나자산신탁 가서 요청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공이 끝난 지 입주가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해당 신탁 자금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탁 이건 굉장히 사실 이것부터 딥해지는데요. 뭐 좀 알고 계신 예. 다른 현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신탁사는 해당 현장의 신탁 자금으로 확보된 금액 안에서만 법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경우 소송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신탁 계약이 있고요. 신탁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는 자금관리 사무 대리 계약이라는 게 보통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신탁 계약상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냐면 신탁의 원부 내에서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말 그대로 그 신탁의 내용으로 편입된 부동산만을 신탁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던가 다양한 수익들 그것을 이제 신탁재산으로 보고 반대로 그 신탁의 원인에 기해서 이제 짊어지고 있는 채무만을 신탁채무로 봐요. 그런 경우에는 신탁재산 밖에서는 집행을 못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랑 별개로 체결되는 동시에 체결되는 것과 별개로 체결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분양대금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런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서 예를 들면은 이건 분양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반환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신탁사 자체가 소송상 채무를 부담하는 그 채무자의 그 채무 명의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거랑 관계가 없이 부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여기 피고로 들어간 신탁사가 들어가면요. 그들의 집행하는 자산 자체가 채무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범위 내에서 변제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특히나 실질 시행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유사 또는 동일한 특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적용되는 예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이랑 관계없이 이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예. 저희 현장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전 포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는 지금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신탁 계약서에 기초해가지고 대리 사무 계약이라든가 아까 말한 신탁 계약에 따른 부분은 말씀대로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집행 청구권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신탁사 자체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만드는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노출이 안 되게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명의를 가진 신탁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가진 계좌 재산 내에서 다 이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아까 보니까 그 77년으로 책정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승소했을 때 10%라 했잖아요. 지금 몇 가구가 를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소 참여. 근데 최소 그게 있어야지만이 변호사님들도 그냥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 아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네. 사실 얼마 될지 예상은 전혀 모르겠고요. 네. 뭐 솔직히 한 분 하시면 저희가 못하죠. 예를 들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근데 10분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한 100분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니멈 100명. 그러니까 뭐 딱 정해놓고 100분이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는 되셔야 이것도 저희도 간단한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한 그 정도는 되면 그래도 저희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공소시효요? 공소시효는 이제 형사상 개념인데요.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철창에 가둘 수 있는 시효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제가 힐스테이트 설명회도 강요하고 아, 예, 예,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손해를 끼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면 그 소멸시효. 네, 네네. 소멸시효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신지.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은 지금 역수상 안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1.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1월 분담금을 납부한 시점이 언제시잖아요? 최근이시잖아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손해 발생이 그때 확정된 날. 네. 기본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손해가 없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지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발생한 날. 인지 자체를 내셔야 일단 손해가 발생한 후에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을 안 낸 상황까지는 아직은 손해 발생을 사실 안 하니까 손해 발생의 현실화가 이루어진 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옛날이 다르시니까. 그 부분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기본적으로 납부한 날로부터 소외시효 그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예. 피해 금액이 2,100에서 2,700으로 우리 기여금을 납부했는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성을 했든 패했든 성을 예를 들어 한다면 꼭 저 금액이 전체 다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금액만 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 인용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 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데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우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라든가 손익상계라는 걸 해요. 법원에서. 그래서 내가 2,700만 원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 과실이 30%다 하면 30%를 까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계될 가능성이 일부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판결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서로가 완전한 승산을 어느 누구도 100%는 서로 간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정도 선에서 합시다. 다 같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라면 말 그대로 뭐 절반이 됐든 뭐 몇십 %가 됐든 애매한 금액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 이게 수긍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길 원하시는지 그때는 이제 또 여러분께 달려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요? 합의 가능성이든 아니면 법원에서 전체 인정을 못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권에 관해 가지고는 인용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판결이 끝까지 갔을 때는 뭐 아니면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 지점에 있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합의 종결이 되면 거기는 저희가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네. 지금 AI에다 JK 미래 주식회사 그 자산에 대한 그 질문을 했더니 자산이 35억이라고 나오거든요. 자산이 원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행사는요 네. 자기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까 않아요. 이제 예. 페이퍼 컴퍼니처럼 한다 그런 리스크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 소송 그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뭐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탁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시행사의 자산이 35억이라는 건 네. 너무 당연한 건 게 사실 시행 사업을 할 때 한 30억 있으면 한 1,000억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통상 에쿼티라고 불리는 자기 자본율이 3%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융통하고 있는 그거는 채권의 형태로 돼 있겠죠.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넣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니라 채권의 형태로 수익금 채권의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서 시행사가 만약에 그 신탁사
우리가 네네.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요. 만약에 JK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이 100% 났다. 그리고 JK 재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JK 본인은 깡통이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어디 별내가 아니라 뭐 저기 어디 현장에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또 다른 신탁이 껴 있을 거예요. 어느 신탁일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똑같이 여기 하나자산 신탁일 수도 있지만 뭐 KB부동산 신탁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사업 시행이 끝나고 나면요. 일단 먼저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데다가 NH 뭐 농협 이런 데다가 돈을 빌린 돈을 갚고 그 다음에 시공사한테 돈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회사들한테 돈을 주고 남는 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위탁자인 시행사가 수익금으로 가져와요. 그 채권이 최소 수백억은 돼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그 채권을 압류하시면 됩니다. 좀 약간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네. 저 아까 그 세금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분양권을 구매를 했는데 분양권 구매일이 그 공법 시행 이후인데 그럼 그것도 또 쪼개서 아실 그 언제 이웃이라고요? 공법 시행 이후 시행령 이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행령 전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행령 후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기망당했다고 볼 여지가 좀 적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가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모두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 관련된 자료들이 그 종전 자료들이 계속해서 수거가 안 되고 뭐 대행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뿌린 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소송에서 혹시라도 당연히 그럼 안 되죠. 패소할 경우에 리스크가 있나요? 예, 패소했을 때 리스크는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요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혹시 아무도 지금까지 안 물어보신 게 그거 보니까 신기한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고가의 5억 원 이상의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그러니까 소송 가액의 0.5%를 최대 한도로 삼게 돼 있거든요. 200억이면 1%면 2억이죠. 그러면 0.5%면 1억이거든요. 만약에 1000분이 들어갔다. 각자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전부 패소했을 때 각자 1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 정도가 부담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소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신 거죠. 아까 2심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2심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건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1심을 승소했을 때 지연 손해금 지급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모든 결과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진행을 하는 걸로 예. 저희가 계약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계약서 문구는 네. 언어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그 비용 분담 표에 있었던 것처럼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경우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77만 원을 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1심에 관해 가지고 더 이상 비용 부담하지 않고요. 그리고 2심에 가더라도 소송 비용은 저희가 추가로 증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2심에 갈 때 상대방이 져서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항소를 거는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인지동달료를 내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져서 우리가 항소심에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인지 때는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여러분께 그거는 요청을 드리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쨌건 간에 비용과 마이너스가 되면 또 수행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변호사 보수는 받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추가 비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네네. 그 돈을 받아내는 데까지를 1심 예. 계약 기간으로 보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끝까지 뭐 받아내는 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향후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소송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소송들은 상대방이 패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으로 갈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자산신탁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경매당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JK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돼요. JK가 만약에 안 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별도의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실비는 부담돼요. 실비.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대차처럼 이렇게 공탁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들은 추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를 외회하고 나머지 실비 같은 거는 저희가 좀 청구를 드려야 된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9시가 돼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많이 질문을 해주실지는 사실은 기대를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또 걱정과 우려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것이 아까 여기 많은 분들께서 우려해 주신 것처럼 100%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네. 참여하고 이런 거는 참여해 주는 상담료를 A선에서 참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건 말고요? 네, 다른 건? 지식산센터나 뭐 네네네. 호스텔이나 이렇게